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자료를 올렸다가 그런데 중간에 30초도 안 나오고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을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재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연말이 되면 지난 1년간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그 실적이 나빠졌는지, 또 잘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됐는지, 또 그 잘된 부분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분석인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시간이 지난 1월 27일자거든요. 맨 처음 방송을 그 8일 어머니에서. 근데 1월부터 이제 지금 10월, 12월까지 12월이 됐으니까 거의 1년 됐네요. 그 당시 이제 1월 초에 제가 이제 그 8일 어머니에 출연할 때 이제 임 대표님께서 그 두 가지를 물은 기억이 나요.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3,0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라는 얘기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까지 하락한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두 가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달러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그리고 금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을 한 기억이 나는데, 화폐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또 미국 달러와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총통화는 그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결국 원달러 얘기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오히려 훨씬 작게 공급됐다. 그렇다면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저의 이제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당시에 김영익 교수님이 대표적인데, 안용화 교수님 등등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얘기를 듣고 임 대표가 구글로부터 받는 그 돈을 그 환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 한 7, 8% 이익 본 거죠. 은행에 그 이자 맡겨봐야 몇 프로 대도 안 하는데 환율이 7% 올랐으니까 거의 한 6배 정도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에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카메라 기자가 그 김영익 교수와 안유화 교수의 얘기를 듣고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 무릎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주식에 투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레버리지 2배짜리 지수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옆에서 확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은 이제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그러면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달러 약세 요인이냐라는 거죠.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한 두세 가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경제학 교과서를 암기한 분들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화폐교환 방정식이 결국 물가 이론이면서 화폐 가치가 이제 등락 관련 돈을 많이 풀면 이제 물가 오른다는 얘기가 결국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과연 그렇냐라는 거죠. 근데 경제학에서도 좀 종합해 보면 달러 공급량을 늘릴 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가정을 한다는 거죠.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달러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또 달러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뭐 주가도 오르지 아니하고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케인즈의 이론은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일단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뭐 한 1년 지난 시점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경제학을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경제학 교수분들이 그러니까 가정을 전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앞부분에는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경제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암기한 거라는 거죠. 금값이 온수당 3,000달러까지 간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 과연 돈값이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그것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를 가지고 실제 경제활동은 그 통화를 가지고 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원자재를 뭐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금도 투자하고 금도 뭐 1200달러 선에 투자해갖고 1700, 800달러 선에서 매도했으니까 부가가치 창출했단 말이죠. 주식도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해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단 말이죠. 미국 국민들과 투자은행, 기업들 모두.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는 거고 가게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비 여력이 또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달러 약세 요인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 상승 요인이 있냐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제가 이거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학 교수들이 대부분 경제학 이론을 암기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똑같은 경제학 책을 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는 그거 안다라는 거죠. 달러 공급을 늘린 거. 그러나 왜 늘리냐? 어떤 방법으로 늘리냐는 거죠. 금리 인하를 수반하고 또 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실물 경제 성장을 시차를 두고 그 수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달러 약세 요인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학 교과서를 봤는데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달러 공급량을 통해서 무기를 생산해가 어디 가갖고 뭐 사우디나 뭐 중동 쪽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또 월남에 가갖고 월남전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래서 미국의 돈을 폭파시켜 버렸더라면 그거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고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런 경우에는 달러 강세 요인이지 왜 달러 약세 요인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그걸 느꼈거든요. 경제학자들 얘기가 원래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30년 동안 안 맞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국내 누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하버드에서 따가왔다 하더라도 제가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과서는 가정을 전제로 된 교과서고 정태적 얘기다. 근데 실제 경제는 동태적으로 봐야 된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 하면 달러 가치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왜? 시간이 안 가는데 정태니까요. 시간이 안 가는데 왜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시간이 가야 떨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동태적으로 봐야 되는데 경제활동 자체가 GDP가 시간이 가지 않으면 제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도 안 늘어나요. 시간이 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죠.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는 대부분이 정태,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활동은 시간을 가는 것을 전제한다고. 은행 예금을 해도 시간 가는 것.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시간이 가야 주가가 올라요. 또 시간이 가야 그 실업자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가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요. 시간이 가면 이제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수들은 물론 그 경제학을 전공한 분 대부분이 경제학을 암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포유환율연구소가 30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3월경인데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죠. 뭐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가 10월경에는 거품 붕괴가 될 거다. 심지어는 3월에 양털 깎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안유아 교수님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유구동성으로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중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 우리 외국인들은 홍콩에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니까 홍콩 ELS 상품 투자자들은 16개월 만에 홍콩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여러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3월 이후에. 그거는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결국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주가 결정 원리가 뭡니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 부채가 자꾸 증가합니다. 그게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지난 10년 이상 중국의 부채가 증가해 왔는데 그렇다면 기업 실적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도 누군가 빼먹거나 뭐 공산당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누군가는 국영기업을 통해서 빼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에 비춰볼 때 미국 증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중국 증시는 주가 결정 원리상 하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포유환율연구소의 차이점이죠. 근데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당시 그러면 3월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유아 교수님이 그 미국 달러 몰락 양털 깎기 얘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김영익 교수 말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제가 해왔거든요. 11월까지. 11월에 들어서는 또 조정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조정이 끝날 무렵에 다시 그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는 그럼 뭐냐는 거죠. 수익성하고 성장성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일단 4분기 성장률은 거의 5% 이상이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 2% 성장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그 미국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IMF 등에서 내년에도 3%의 성장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성장이죠. 선진국 증시가 3%, 선진국 경제가 3% 성장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주가 결정 원리상 더 빠져야 되고 미국은 그 무릎에도 주가 결정 원리상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해석 차이가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포유환율연구소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예상 내지는 분석에 실패를 했다면 제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배우는데 그거를 통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가 결정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거고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한국 증시는 또 별 볼 일 없고 중국 증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한 달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 정책인데 그걸 중단하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 정책이냐? 또 그것이 설령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총통화가 테이퍼링을 중단한 이후에 감소할 것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활동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총통화가 감소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문제는 테이퍼링과 주가는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미국 상장기업들이 영업실적을 실현할 수 있었냐는 거죠. 쉽게 하면 아웃퍼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10월에 아웃퍼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정권 전문가들이나 뭐 공영방송 또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뭐 경제 전문가 또는 정권 전문가들 대부분이 주가 결정 원리 또 화폐와 주식시장과의 관계, 화폐와 금리와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 포유환율연구소하고 이해가 극명하게 깔린 것으로 포유환율연구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3분기 성장률이 2%니까 10월 초는 뭐 9월이 끝난 시점이니까 2%로 둔화되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4분기에 5%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개념하고 안 맞거든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만 올라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정의가, 그런데 성장률이 5% 되놓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물가는 뭐 유가를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2월이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이 이제 사라질 거다. 그래서 요즘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쑥 들어갔어요. 인플레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학을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교수분들도 암기를 한 상태고 또 실전에서 뛰는 사람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수는 경제학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암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피드백을 하는 사실 이유예요. 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에 충실했다면 다 돈 다 까먹었죠. 그렇죠. 또 주가가 미국 주가 내리는데 배팅한 사람도 사실상 있어요. 실제로도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중국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이제 손해가 났거나 수익 실현을 못한 거죠. 그만큼 이제 피드백이 중요하다. 왜 그분들이 틀리는지도 알아내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포유환율연구소 차원에서도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 놓친 부분은 없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또 피드백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한번 피드백 해보세요. 뭐 그것이 여러분의 뭐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권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의 선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가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인지를 판단해내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모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틀리는지를 알아야 또 그 사람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틀릴 거예요. 왜? 앞에서 경제학을 이해한 사람과 안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고요? 그 시간이 가지 않는 정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수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활동은 시간이 가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동태경제학.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도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을 피드백 해봄으로써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자산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또 어떤 방송, 어떤 전문가를 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